조금만 더 참아. 어차피 오래 안 가. 72이면. 자식들이 저를 요양원 보내고 재산을 나누겠다고 의논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 이름은 박명자, 올해 72입니다. 오늘은 제 72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마음이 설레었어요. 아들 셋과 며느리들이 모두 온다고 했거든요. 명절도 아닌데 이렇게 다 모이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큰아들 가족은 부산에서, 둘째 아들은 대전에서, 막내 아들은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다들 바쁜 사람들인데 제 생일이라고 시간을 내준 게 정말 고마웠습니다. 오전 11시쯤 큰아들이 제일 먼저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큰 보냉백을 들고 내리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전복죽 끓여왔어요. 큰며느리가 새벽부터 준비했다며 보냉백을 주방에 들고 왔습니다. 전복죽은 제가 평소 좋아하던 음식이었어요. 건강에도 좋고 소화도 잘 되거든요. 1시간 후에 둘째 아들 가족이 왔습니다. 둘째 며느리가 커다란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LA 갈비 구워왔어요. 어머니 좋아하시잖아요. 상자를 열어보니 갈비가 먹음직스럽게 담겨 있었습니다. 양념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비싸게 준비했을 텐데 이렇게까지 신경 써줘서 고마웠습니다. 막내 아들 내외가 마지막으로 도착했습니다. 셋째 며느리가 한복 보자기에 싼 커다란 상자를 들고 왔어요. 어머니, 약과랑 한과 준비했어요. 전통 방식으로 만든 거래요. 보자기를 풀어보니 색색의 한과가 예쁘게 담겨 있었습니다. 먹기 아까울 정도로 정성스러웠어요. 다 모이니 10명이 넘었습니다. 손주들도 7명이 나왔어요. 거실이 북적북적했습니다. 큰 손주는 벌써 고등학생이고 막내 손주는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할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손주들이 한꺼번에 외치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지만 막상 다 모여 있으니 꿈만 같았어요. 식탁에 음식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전복죽, LA 갈비, 약과와 한과. 며느리들이 각자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상위에 가득했습니다. 큰며느리가 제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저희가 항상 옆에 있을게요. 둘째 며느리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화목하게 지내요. 정말 감사해요. 셋째 며느리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항상 건강하세요. 그 순간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며느리들의 말이 진심처럼 들렸거든요. 아들들도 저를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생일 케이크에 초를 켰습니다. 72개는 못 꽂고 7개만 켰지만 그래도 충분했어요. 다 같이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고 저는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게 제 소원이었습니다. 다른 건 바라지 않았어요. 이렇게 가족이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식사하는 동안 집안은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손주들은 할머니 하며 이것저것 자랑했고 아들들은 요즘 회사 이야기했습니다. 며느리들은 제 옆에서 음식을 권했습니다. 어머니, 이것도 드세요. 어머니, 갈비 더 드릴까요? 그 모습이 너무 따뜻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복을 받았구나. 이렇게 좋은 며느리들을 만나서. 평생 제가 아들들을 키우느라 고생했지만 이렇게 며느리들이 저를 챙겨주니 그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손주들은 방에서 놀고 어른들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날은 정말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제 생일을 이렇게 성대하게 챙겨주는 가족이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하지만 그 행복이 얼마나 갈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생일 케이크를 먹으며 저는 문득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큰며느리가 처음 우리 집에 왔던 날이 생각났어요. 28배 전 일입니다. 큰아들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저는 며느리가
어떤 사람일까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됐었죠. 첫 만남에서 큰며느리는 수줍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착해 보였어요. 하지만 시집살이가 어려울까봐 걱정하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다짐했습니다. 절대 며느리를 힘들게 하지 않겠다고요. 제가 젊었을 때 시어머니에게 받은 상처가 있었거든요. 그 아픔을 며느리에게는 물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큰며느리 내외가 결혼 초반 집이 없어 전세를 알아볼 때였습니다. 전세금이 모자란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때 제 적금을 깨서 3천만 원을 보탰습니다. 이거 받아. 나중에 갚으려고 하지 말고. 큰아들이 난처해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어머니 노후 자금인데. 괜찮아. 너희가 잘 사는 게 나한텐 더 중요하니까. 그렇게 첫 집을 마련하게 도와줬습니다. 큰며느리는 그때 제 손을 잡고 너무 고마워했어요. 둘째 아들이 결혼한 건 25년 전입니다. 둘째 며느리는 활발하고 똑부러진 성격이었어요.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둘째 아들이 사업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작은 가게를 하나 차리고 싶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자금이 부족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받으려 했지만 이자가 너무 높았어요. 저는 남편과 상의해서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모아둔 돈 5천만 원을 꺼내 아들에게 줬습니다. 이걸로 가게 시작해봐. 잘 될 거야. 둘째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갚을게요. 꼭 성공해서 잘 살아라. 다행히 가게는 잘 됐습니다. 지금은 제법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막내 아들이 결혼한 건 20년 전입니다. 셋째 며느리는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었어요. 둘이 알콩달콩 살았는데 아이가 태어나고 집이 좁아졌습니다. 더 큰 집으로 이사를 해야 했는데 목돈이 필요했어요. 그때 남편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습니다. 남편 보험금이 나왔었죠. 저는 그 돈 중에서 4천만 원을 막내에게 줬습니다. 이사 가서 손주 키우기 편하게 해라. 셋째 며느리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보험금인데 어머니가 쓰셔야죠. 괜찮아. 나는 혼자라 살 것 많지 않아. 너희가 쓰는 게 더 낫지. 그렇게 막내 가족도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손주들이 태어나고 자라는 동안에도 저는 틈틈이 도와줬습니다. 손주들 돌잔치 때도, 100일 때도, 돌 때도 제가 비용을 많이 댔어요. 명절마다 용돈도 챙겼습니다. 아들 내외에게 100만 원씩, 손주들에게도 나이에 맞춰서 10만 원씩 50만 원씩 줬습니다. 아들들이 어렵다고 하면 언제든 도와줬어요.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보내주고, 차를 바꿔야 한다고 하면 보태주고, 애들 학원비가 부담된다고 하면 또 도와줬습니다. 남편이 남긴 집 한 채와 적금, 예금이 전부였지만 저는 아껴 쓰며 자식들을 도왔습니다. 제가 먹고 입는 건 줄이더라도 자식들은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며느리들이 힘들다고 하면 제가 가서 손주를 봐주기도 했습니다. 며느리가 아프다고 하면 제가 집안일을 대신하기도 했어요. 어머니,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며느리들이 미안해하면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뭐가 미안해, 다 가족인데. 내가 할 수 있을 때 해야지. 생일상을 바라보며 그런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가 며느리들에게 잘해준 게 이렇게 돌아오는구나 싶었어요. 내가 베푼 게 헛되지 않았어. 그렇게 생각하며 며느리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때는 그게 진심인 줄 알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1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가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에서는 아들들이 TV를 보고 있었고 손주들은 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화장실을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부엌 쪽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들이 설거지하고 있나 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복도를 지나가다 며느리들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부엌 문이 반쯤 열려 있었거든요.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큰며느리의 말 한마디가 제 발을 멈춰 세웠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일 수도 있겠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둘째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형님, 그런 말하면 안 되죠. 아직 건강하시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나이가 벌써 72이잖아. 우리도 각자 바쁘고 이렇게 자주 모이기 힘들잖아. 큰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셋째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근데 형님, 아까 부동산 아저씨가 전화했다며? 이 동네 집값 또 올랐대요. 지금 시세로는 꽤 된대요. 둘째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미리미리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뭘? 어머니 명의로 된 것들이요. 나중에 갑자기 그러시면 저희가 당황하잖아요. 서류도 준비해야 하고. 큰 며느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아, 그거 맞아. 통장이랑 인감도 어디 있는지 알아둬야 할 것 같긴 해. 셋째 며느리가 동의했습니다. 저번에 우리 친정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셨을 때 진짜 난리였거든요. 서류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요. 맞아. 그러니까 우리도 미리미리 해야겠네. 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근데 형님, 솔직히 어머니 계속 여기서 혼자 사시는 게 집 너무 크지 않아요? 나이도 있으신데. 둘째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요즘 좋은 곳 많잖아요? 막내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시니어 뭐 그런 데 가시면 어머니도 또래분들이랑 지내실 수 있고 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그게 어머니한테도 좋을 것 같긴 한데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고. 셋째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돈으로 들어가시면 되죠? 그 정도는 있으시잖아요? 둘째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그렇긴 한데 이 집을 정리해야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집 정리하면 우리도 편하고 어머니도 편하시고 서로 좋은 거 아니에요? 관리도 힘드시고. 셋째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그 돈은요? 큰 며느리가 말을 흐렸습니다. 일단은 어머니 시설 비용으로 쓰시겠지. 근데 남으면? 아들이 셋이니까 당연히 3등분이겠죠.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둘째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준비하고 생일 챙기고. 솔직히 쉽지 않았잖아요. 셋째 며느리가 동의했습니다. 오늘도 새벽부터 준비했는데. 뭐 하나 고맙다는 말씀도 없으시고. 둘째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 어차피 오래 안 가. 72이면. 큰 며느리의 말이었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어요. 온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요? 오래 안 가요? 그 말들이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 소리가 들렸습니다. 물 흐르는 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며느리들이 낮게 웃는 소리까지.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거실을 지나갈 때 아들들이 어머니 어디 가세요? 라고 물었지만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방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집을 팔아서 3등분. 오래 안 간다고? 조금만 더 참으라고? 며느리들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큰아들 전세금을 도와줬을 때, 둘째 아들 사업자금을 줬을 때, 막내 이사 비용을 보탰을 때, 그 모든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재산 때문이었구나. 그 생각이 들자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서 울 수가 없었어요. 밖에서 들릴까봐 이불을 입에 물고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큰 며느리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차 가져왔어요. 드세요. 문을 열자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아까 부엌에서 제 집 처분 이야기하던 그 사람과 같은 사람이 맞나 싶었어요. 고맙구나. 저는 억지로 웃으며 차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아니야. 괜찮아. 조금 피곤해서 그래. 큰 며느리가 나간 후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지만 목으로 잘 넘어가지 않았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행복했는데 이제는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며느리들의 그 미소가, 그 친절한 말들이 이제는 전부 가면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들과 며느리들이 하나씩 떠났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다음에 또 올게요. 큰아들 가족이 제일 먼저 떠났습니다. 큰며느리가 제 손을 꼭 잡으며 웃었어요. 그 미소가 이제는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몸조리 잘하세요. 연락 자주 드릴게요. 둘째 아들 내외도 떠났습니다. 둘째 며느리가 뽀뽀까지 해주었지만 제 마음은 차가웠어요. 막내 가족이 마지막으로 떠났습니다. 셋째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항상 생각할게요. 문이 닫히고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앞을 바라봤습니다. 어제까지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거실이 이제는 텅 빈 것처럼 느껴졌어요. 사랑한다고? 생각한다고? 어제 부엌에서 들었던 대화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요. 오래 안 가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예금 통장, 적금 통장, 남편이 남긴 보험금 통장. 이게 다 걔들이 노리는 거구나. 한 장 한 장 통장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이 돈을 모으느라 제가 얼마나 아껴 살았는지. 옷도 제대로 사 입지 않고 외식도 하지 않고 친구들과의 여행도 포기하며 모은 돈이었습니다. 자식들 주려고 모은 건데. 하지만 그들은 제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과거를 떠올렸어요. 25살에 결혼해서 남편과 평생을 살았습니다.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며 돈을 벌었습니다. 저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식당에서 설거지도 하고 청소 일도 하고 아파트 경비도 섰습니다. 아이들 대학 보내느라 고생했죠. 큰아들이 대학 졸업하고 취직했을 때가 기억납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때 제가 한 말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좀 살 수 있겠구나. 하지만 곧 큰아들이 결혼했고 전세금이 필요했습니다. 저희는 또 허리띠를 졸라맸어요. 둘째, 셋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혼하고 집 마련하고 아이 낳고 그때마다 저희가 도왔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고생 많이 했지. 이제 좀 편하게 살자. 하지만 남편은 1년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장마비였어요. 너무 갑자기 일어나서 저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 장례식 때 아들들이 울었습니다. 며느리들도 눈물을 흘렸어요. 그때는 그게 진심인 줄 알았습니다. 보험금이 나왔습니다. 1억 원이었어요. 남편이 평생 부어온 보험이었습니다. 아들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 돈은 어머니가 쓰세요. 아버지가 어머니 드리려고 들어놓은 거잖아요. 하지만 저는 그 돈을 쪼개서 나눠줬습니다. 아들들이 각자 힘들다고 했거든요. 그게 잘못이었나.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저는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입맛이 없었어요. 뭘 먹어도 목으로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들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세요? 몸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집안을 돌아다니며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남편과 함께 살았던 이 집. 거실 소파는 15년 전에 산 거였고, 식탁은 20년도 더 됐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보았습니다. 아들들이 어렸을 때 찍은 사진, 결혼식 사진, 손주들 돌잔치 사진. 다 거짓이었나? 사진 속 모두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미소들이 전부 가짜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며느리들의 계획대로 당할 수는 없다고.
내 인생은 내가 정한다. 밤새 여러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부동산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동산에 가기 전에 저는 일단 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들은 건 아닐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직도 며느리들을 믿고 싶었어요. 30년 가까이 가족으로 지낸 사람들인데 설마 정말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둘째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 오실래요? 애들이 할머니 보고 싶대요. 그래, 갈게. 대전에 있는 둘째 집으로 갔습니다. 손주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할머니, 그래, 우리 강민이 지우 잘 있었니? 저녁을 먹는 동안 둘째 며느리가 친절하게 음식을 권했습니다. 어머니, 이것도 드세요. 제가 어머니 좋아하실 것 같아서 특별히 만들었어요. 고맙구나. 하지만 제 눈은 이제 달라져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관찰했어요. 식사 후에 제가 설거지를 도우려고 하자 둘째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쉬세요. 예전 같으면 고마워했을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들렸어요. 귀찮은 거지. 부엌에 있으면 불편한 거지. 손주들이 잠들고 난 후였습니다.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둘째 아들 내외가 작은 소리로 이야기하는 게 들렸어요. 여보, 어머니 언제까지 계실 거예요? 둘째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왜? 불편해? 아니, 그런 건 아닌데. 내일 아침 일찍 나가야 하잖아요. 어머니 계시면 신경 쓰이고. 알았어. 내일 아침에 역까지 모셔다 드릴게. 그날 밤 저는 또 잠을 못 잤습니다. 신경 쓰인데 내가 있으면 불편한 거구나. 다음 주에는 큰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서울 올라갈 일이 있어서요. 잠깐 들를게요. 큰아들이 집에 왔습니다. 하지만 30분도 안 되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어머니, 약속 시간이 있어서요. 먼저 가볼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면서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요즘 몸은 괜찮으세요? 병원 정기검진 받으셨어요? 응, 괜찮아. 그게. 어머니, 혹시 건강검진 결과 같은 거 있으면 저한테도 보여주세요.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나중에 필요하다고?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일로? 아니, 그냥. 어머니 건강 상태를 알고 있어야 저희도 대비를 하죠. 큰아들이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이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문을 닫고 혼자 남은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건강검진 결과를 왜 보고 싶어 하는 걸까? 생일 때 들었던 며느리들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오래 안 가요. 그 말이 다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살지 확인하려는 건가? 며칠 후 막내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요즘 집이 너무 크지 않으세요? 관리하시기 힘드시죠? 아니, 괜찮은데. 요즘 시니어 주택 같은데 좋은 곳 많다던데 한번 알아보실래요? 제가 정보 좀 찾아볼게요. 아니야, 난 여기서 살 거야. 어머니,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미리 알아보는 게. 됐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벌써 시니어 주택 이야기를 꺼내네. 생일날 셋째 며느리가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시니어 주택 거기 가시면. 그들은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저를 시니어 주택에 보내고 이 집을 팔 계획을요. 1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아들들과 며느리들의 모든 행동을 관찰했어요.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명절도 아닌데 며느리들이 갑자기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근처에 왔다가 들렀어요. 반가운 척 맞이했지만 제 눈은 며느리의 행동을 놓치지 않았어요. 화장실에 간 사이 큰 며느리가 제 방 쪽을 슬쩍 보는 게 보였습니다. 서랍장 쪽을 힐끗 쳐다보기도 했어요. 통장 찾는 거구나.
생일날 들었던 대화가 맞았습니다. 어머니 통장이랑 도장 있는데 알아두는 게. 며느리가 돌아간 후 저는 서랍을 확인했습니다. 통장이 조금 움직인 것 같았어요. 제가 놓았던 위치와 달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통장과 도장을 모두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 며느리들의 그 대화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제 재산을 노리고 있었고 저를 시설에 보낼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옷을 제대로 차려입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부동산에 갈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결심했어요. 내 인생은 내가 지킨다. 부동산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중년 남자 직원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저기 집을 팔고 싶은데요. 아, 네, 어디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 집 주소를 알려주자 직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여기 지역이시면 요즘 시세가 많이 올랐는데요. 평수가 어떻게 되세요? 33평이요. 그럼 지금 시세로는 7억에서 7억 5천 정도 합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빨리 팔 수 있을까요? 이 지역은 수요가 많아서 금방 나갈 거예요. 한 달 안에 계약 가능하실 겁니다. 그럼 부탁드릴게요. 근데 댁에 다른 가족분들은 없으세요? 보통은 자녀분들이랑 같이 오시던데.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 집이에요. 제 명의로 되어 있고 제가 결정하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서류 준비해 주시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선 것 같았어요. 그날부터 저는 다른 곳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시니어 주택을 검색했어요. 여러 곳이 나왔습니다. 사진으로 보니 깔끔하고 좋아 보였어요. 다음 날 직접 가서 둘러봤습니다. 첫 번째 곳은 시설은 좋았지만 너무 비쌌습니다. 보증금만 3억이 넘었어요. 두 번째 곳은 가격은 적당했지만 위치가 너무 외져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간 곳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르신, 여기는 보증금 1억에 월 관리비가 140만 원입니다. 식사 세끼 다 제공되고요. 각종 프로그램도 있어요. 상담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있나요? 요가, 댄스, 파크 골프, 수채화, 노래교실. 다양하게 있으세요. 어르신들이 지루하지 않으시게 매일 프로그램이 짜여 있어요. 시설을 둘러봤습니다. 깨끗했고 다른 어르신들도 편안해 보였어요. 식당에서는 웃으며 식사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기가 좋겠다. 계약하고 싶은데요. 네, 그렇게 하시죠. 그럼 입주 날짜를 정했습니다. 일주일 후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시는 분이 나왔어요. 7억 2천에 매수 의사 있으시대요. 빠르게 진행하고 싶어 하시고요. 좋습니다. 계약이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한 달 안에 모든 게 정리될 예정이었어요. 그 기간 동안 저는 조용히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을 산 집이라 정리할 게 많았어요. 옷장을 정리하고 그릇을 정리하고 앨범을 정리했습니다.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보니 눈물이 났지만 꾹 참았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아들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알려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계약일이 다가왔습니다. 부동산 중개소에 가서 모든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7억 2천만 원이 제 통장으로 들어왔어요. 시니어 주택에 보증금 1억을 냈습니다. 남은 돈은 6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에 예금도 얼마가 있으니까. 이 돈으로 내가 죽을 때까지 쓰고 살 거야. 계산을 해봤습니다. 월 관리비 140만 원에 기타 비용 포함해서 한 달에 200만 원씩 쓴다고 해도 30년은 쓸 수 있었습니다. 난 지금 72이니까 90까진 충분하겠네. 마음이 홀가분해졌습니다. 이삿날을 정했습니다. 2주일 후였어요.
이제 아들들에게 알려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새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너희 셋 다 집에 와라. 할 얘기가 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큰아들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와보면 알아. 토요일 오후 새 아들 내외가 모두 모였습니다.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며느리들의 얼굴에 궁금증이 가득했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우리 다 모이라고 하시고. 둘째 아들이 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한테 할 말이 있어서 불렀다. 네, 어머니. 말씀하세요. 이 집을 팔았다.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네. 뭐라고요? 큰아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집을 팔았어. 이미 계약 끝났고 2주일 후에 이사 간다. 어머니, 갑자기 왜 이러세요? 저희한테 상의도 없이. 큰며느리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상의? 왜 상의를 해야 하지? 이건 내 집인데. 제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저희가 있잖아요. 어디로 가실 건데요? 둘째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시니어 주택으로 간다. 이미 계약했어. 시니어 주택이요. 어머니, 그런 곳은. 셋째 며느리가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저는 그들을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너희가 원하던 거 아니냐? 네, 무슨. 내 생일날 밤 부엌에서 너희가 한 얘기 다 들었다. 며느리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며느리들이 서로를 쳐다보며 당황하는 게 보였어요. 아들들은 무슨 말인지 몰라 어리둥절한 표情이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큰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내 생일날 너희가 부엌에서 한 얘기. 이 집 정리하면 우리도 편하고 어머니도 편하시고 집 팔아서 3등분. 오래 안 간다. 그런 얘기들 말이야. 큰아들이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그게 그런 뜻이 아니라. 큰며느리가 변명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가 직접 들었어. 제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둘째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오해세요. 저희가 그냥 어머니 걱정돼서 한 얘기였어요. 혼자 계시기 힘드실까봐. 걱정? 통장 어디 있는지 알아보자던 것도 걱정이었어? 둘째 며느리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리고 셋째, 너도 마찬가지야. 조금만 더 참자고 했지? 오래 안 간다고도 했고. 셋째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막내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여보, 정말 그런 말을 했어? 셋째 며느리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울지 마. 이미 다 끝난 일이야.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큰며느리가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일어나. 이제 와서 용서를 빌어서 뭐해? 큰아들이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저희가 모실게요. 집 팔지 마세요. 이미 팔았다고 했잖아. 계약도 끝났고 잔금도 다 받았어. 그럼 어머니는 어디서 사실 건데요? 시니어 주택이라고 했잖아. 좋은 곳 알아봤어. 보증금도 냈고. 둘째 아들이 물었습니다. 그럼 집 판 돈은요? 내가 쓸 거야. 죽을 때까지. 제 말에 거실이 또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희한테는? 둘째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너희한테 줄 거 없어. 하지만 어머니, 그동안 저희가. 그동안 너희가 뭘 했는데 생일 한 번 챙겨준 게 그렇게 대단한 일이야?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가 너희한테 뭘 해줬는지 기억하니? 큰애, 너 전세금 3천만 원 준 거. 둘째, 너 사업자금 5천만 원 준 거. 막내, 너 이사비용 4천만 원 준 거. 아들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야. 명절 때마다 용돈, 손주들 돌잔치 비용, 병원비, 학원비. 내가 얼마나 보탰는지 다 기억해? 어머니, 그런데 너희는 뭐 했어? 내가 죽기를 기다렸잖아. 몇 년 안 남았다고 했잖아. 며느리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주변에 봤어. 자식들한테 재산 넘겨줬다가 어떻게 되는지.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재산 때문에 형제끼리 싸우고 법정까지 가고 원수 되는 거 많이 봤어. 나는 그런 꼴 보기 싫어. 어머니, 저희는 안 그럴게요.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안 그럴 거라고. 이미 너희 마누라들끼리 3등분하기로 했잖아. 큰아들이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결정했어. 내 인생 내가 산다. 죽을 때까지 내 돈 내가 편하게 쓰고 죽을 거야. 어머니, 그래도 뭐가 있어. 내가 니들 눈치 보면서 살아야 해. 내가 언제 죽을지 걱정하면서 살아야 해? 제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나도 내 인생이 있어. 이제껏 너희 뒷바라지 하느라 내 인생은 없었어. 이제는 나를 위해 살 거야. 셋째 아들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알았으면 됐어. 이제 너희는 너희끼리 살고 나는 나대로 살 거야. 그럼 명절이나 생일 때는? 오지 마. 안 봐도 돼. 너희도 편하고 나도 편한 게 나아. 어머니, 아들들이 소리쳤습니다. 이미 결정했어. 2주일 후면 이사가. 너희는 그냥 알고만 있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다들 돌아가. 할 얘기 다 했으니까. 며느리들이 울면서 뭐라고 말했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들들과 며느리들이 떠나고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고 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개운했습니다. 잘했어. 이게 맞아.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았습니다. 30년 동안 자식들 눈치 보며 살았는데 이제는 제 마음대로 살 수 있게 됐어요. 2주일 후 이삿짐 센터가 왔습니다. 가져갈 건 많지 않았어요. 옷가방 몇 개와 소중한 물건 몇 개만 챙겼습니다. 남편 사진도 가져갔습니다. 여보, 우리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하자.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시니어 주택에 입주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저는 73입니다. 하지만 마음만큼은 오히려 더 젊어진 것 같아요. 아침 7시 알람이 울립니다. 예전 같으면 아들들한테 전화라도 왔나 싶어 핸드폰부터 확인했을 텐데 이제는 그냥 씻으러 갑니다. 식당으로 내려갑니다. 이미 익숙한 얼굴들이 보여요. 명자 씨,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박수님 씨가 반갑게 인사합니다. 저랑 같은 동에 사시는 분이에요. 네, 언니. 잘 잤어요. 언니는요? 나야 뭐, 늘 그렇지. 함께 아침을 먹습니다. 오늘은 미역국에 생선구이, 나물 반찬이 나왔어요. 집에서 혼자 먹을 때보다 훨씬 맛있습니다. 오늘 파크 골프 치러 가실 거죠? 당연하죠. 안 가면 섭섭해 하실 텐데. 요즘 제 일과 중 가장 즐거운 게 파크 골프예요. 처음엔 어색했는데 지금은 제법 잘 칩니다.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와 운동복으로 갈아입습니다. 오전 9시 반 파크 골프장으로 향합니다. 명자 씨, 오늘은 제가 이길 거예요. 김영희 씨가 웃으며 말합니다. 그럼 내기할까요? 진 사람이 커피 사는 거로. 좋아요. 파크 골프를 치는 2시간이 정말 즐겁습니다. 웃고 떠들고 가끔 실수하면 같이 놀리기도 하고. 예전에는 이런 여유가 없었어요. 늘 자식들 걱정, 손주들 걱정에 제 자신은 돌아볼 시간이 없었죠. 파크 골프가 끝나고 카페에 앉았습니다. 제가 내기에서 져서 커피를 샀어요. 영자 씨, 요즘 정말 밝아지셨어요. 처음 오셨을 때랑 완전히 다르신 것 같아요. 박수님 씨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네. 처음엔 우울해 보이셨는데 지금은 웃음이 많아지셨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처음 왔을 때 저는 정말 힘들었어요.
아들들한테 배신당했다는 생각에 매일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곳 사람들을 만나면서 조금씩 나아졌어요. 저도 비슷했어요. 김영희 씨가 말했습니다. 저도 딸한테 재산 다 물려줬다가 요양원 보내진다는 얘기 듣고 여기 왔거든요. 네, 정말요? 네. 그때 얼마나 서러웠는지 몰라요. 근데 여기 와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겠다고.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들 비슷한 사연이 있었어요.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댄스 동아리 연습이 있습니다. 라인 댄스를 배우는데 생각보다 어렵지만 재밌어요.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이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하나, 둘, 셋, 넷. 강사 선생님의 구령에 맞춰 춤을 춥니다. 옆에서 누가 실수하면 같이 웃고 잘하면 박수 쳐줍니다. 연습이 끝나고 선생님이 말합니다. 다음 달에 작은 공연 하나 할 거예요. 다들 열심히 연습하세요. 네. 모두가 신나서 대답합니다. 저녁 식사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가 친구들한테 한턱 내기로 했어요. 시니어 주택 근처 식당을 예약했습니다. 영자 씨, 오늘 무슨 날이에요? 갑자기 한턱을. 그냥요. 여러분 덕분에 제가 행복하니까요. 5명이 함께 식당에 갔습니다. 삼겹살에 소주 한 잔씩 하니 기분이 좋습니다. 건배. 건배. 우리는 웃으며 잔을 부딪혔어요. 영자 씨, 자식들은 요즘 연락 없어요? 박수님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끔 문자 와요. 근데 전 답장 안 해요. 왜요? 굳이 연락할 필요 없을 것 같아서요. 저도 제 인생 바쁘거든요. 정말로 바빴습니다. 월요일엔 파크골프, 화요일엔 수채화 교실, 수요일엔 요가, 목요일엔 노래방 모임, 금요일엔 댄스 동아리. 주말엔 친구들이랑 영화 보러 가거나 외식을 했어요. 맞아요. 우리도 우리 인생 사는 거예요. 김영희 씨가 맞장구 쳤습니다. 저녁을 먹고 시니어 주택으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와 남편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나 오늘도 잘 보냈어. 친구들이랑 밥도 먹고 웃기도 많이 웃었어. 사진 속 남편이 웃는 것 같았어요. 처음엔 힘들었는데 지금은 정말 괜찮아. 아니, 행복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밤이 외로웠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무서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오히려 이 고요한 시간이 평화롭게 느껴집니다. 핸드폰을 봤습니다. 막내 아들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어머니, 잘 지내시죠? 보고 싶습니다. 예전 같으면 바로 답장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문자를 읽고 그냥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보고 싶으면 왜 그때 그랬어? 이제는 제가 먼저 연락할 필요를 못 느낍니다.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아직 6억 원이 넘게 남아 있어요. 한 달에 200만 원씩 쓴다고 해도 넉넉히 쓸 수 있습니다. 내일은 새로 생긴 서예 교실에 등록하려고 합니다. 글씨를 배워보고 싶었거든요. 다음 주엔 친구들이랑 온천 여행도 가기로 했어요. 바쁘다, 바빠. 웃음이 났습니다. 며느리 눈치 보고 아들들 전화 기다리던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바쁩니다. 하지만 이 바쁨은 행복한 바쁨이에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잘했어, 박명자. 내 결정은 옳았어. 만약 그때 며느리들의 대화를 못 들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저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시설에 보내줬을 겁니다. 그리고 제 재산은 그들이 나눠 가졌겠죠.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제 인생은 제가 정했어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식에게 다 주지 마세요. 당신의 노후는 당신 것입니다. 내 인생 내가 삽니다. 죽을 때까지 편하게 쓰고 죽을 겁니다. 그게 제일 속 편합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행복한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다 주지 마세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혹시 주변에 이런 어르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